자, 두 번째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 뭐 시장의 흐름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사회 문화적인 분석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워낙 뭐 아이돌들이 해외 진출도 많이 하면서 나라의 위상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문화, 어떤 그 취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환경,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어떤 그 당이 뭐 정권을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가 되면서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뭐 빅데이터가 뭐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디테일한 도구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SCP 모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SCP라는 거는 이겁니다. 자, 보통 S라는 거는 스트럭처거든요. 산업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컨덕트입니다. 행위고요.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퍼포먼스거든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산업의 구조가 기업의 행위를 결정하겠죠. 그 산업의 구조라는 것이 앞전에 나왔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뭐 이런 환경들이 되겠죠. 그것이 기업의 행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를 바꾸고 그 행위가 바뀌고 난 다음에 기업이 어떤 성과가 난다면 그 성과 때문에 다시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업의 행위가 바뀌고 성과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순환이 계속 되면서요. 결국에는 다 서로 어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SCP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시적인 환경 분석 이론으로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이 그 마이클 포터는 그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요, 어쨌든 경쟁이 좀 생겨나야 서로 견제를 약간씩 하면서 어때요? 서로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위협되는 요소를 여기서 우리는 5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뭐냐면 신규 진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킨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치킨집이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치킨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치킨집이 지금도 많은데 어때요? 앞으로도 새롭게 어떤 치킨집이 나와서 대박을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의 치킨집들은 어때요? 앞으로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신규 우리 진입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예를 들면 자, 치킨집이 두려워하는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야식에 관련된 뭐 피자도 있을 수 있겠고 족발도 있을 수 있겠고 닭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굉장히 만약에 이 치킨을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뭐 다른 굉장히 다양한 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 대체제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매자입니다. 구매자는 누구예요? 고객이죠. 예. 개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기업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저희는 비싼 치킨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치킨에 대해서 우리 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럼 또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업들은 또 긴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공급자. 우리 치킨의 공급자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 뭐 닭을 우리 뭐 제공하는 뭐 또 공장, 뭐 업체들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닭 한 마리를 뭔가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뭐 원가가 굉장히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걸 올리겠다라고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죠? 자, 마지막에 이제 경쟁자들이 되겠죠. 현재 이 똑같은 동종업계, 그죠? 같은 시장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치킨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끼리도 서로 막 경쟁하면서 서로 위협이 좀 되고 그다음에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클 포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끼리 서로 약간씩 경쟁을 좀 하면서 그래야 산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5대 세력을 우리는 5가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재적 신규 진입 위협부터 시작해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에 위한 위협을 오른쪽에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예, 5번이죠. 네. 초과 설비를 증설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한 위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뭔가 설비가 더 필요한데 그걸 못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원인들을 한번 좀 보실 건데요. 자, 서비스 기업은 정말 쉽진 않습니다. 예, 제조업보다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죠. 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이 사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사업은요, 사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이 제품으로 대체가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품이 대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뭡니까? 여러분들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는, 그죠? 인력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처럼 마구 많이 쌓아놓고선 나중에 팔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재고로서 보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는 달성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소규모 기업이라는 것은 작은 회사,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1인 기업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퇴출 장벽이 낮다는 거는 또 그만큼 뭡니까? 만들기도 쉽지만 또 퇴출, 그러니까 금방 또 나가기도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에서는 경쟁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분석을 좀 봤다면 지금부터는 좀 작은, 그렇죠, 미시적인 그 분석들을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미시적 차원의 분석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이 수학 분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경영학이나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은 이 수학 분석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신 그 모형일 텐데, 자, 일단은 스왓이 뭘까요? S는 강점, 그렇죠? W는 약점, 그 다음에 O는 기회, T는 위협입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렇죠? 강점과 약점은, 자, 우리 회사의 무슨 환경일까요? 내부 환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밖에 있는 기회와 위협, 이것은 외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죽이고, 그 다음에 기회는 좀 받고, 그 다음에 위협은 좀 회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경영 전략을 잘 세우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많이 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SO 전략, 우리 회사의 강점도 살리고 기회도 얻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럴 때 보통 SO 전략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ST 전략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장의 위협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 전략은 뭘까요? 약점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기업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외부의 기회들을 많이 끌어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그 다음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WT 전략이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전략 중에 가장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혹은 웬만한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철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씩 묶어서 나오는데 시험에는 그 너무너무 친절하게 강점 기회, 강점 위협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만.
SO 전략이다, W 전략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가 뭔지, W가 뭔지, O가 뭔지, T가 뭔지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수학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갑자기 TO 전략이 나왔네요. TO 전략은 존재하지 않죠? TO 전략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쟁 우위 전략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우리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자 이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이면서 그죠? 그다음에 뭔가 개별화된 정책보다는 표준화된 정책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생필품, 편의품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대량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은 저가 전략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아주 잘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쓴다는 것은 옳다 그르다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의 현재 환경,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한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우리 원가 우위 전략은요, 최대한 원가를 낮추고 비용 절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원가 우위는 첫 번째가 목표 고객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원가 우위는 그 편의품이라던가 생필품 위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뭔가 목표 고객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비용을 계속 절감한다고 하니까 시설에 투자를 할까요? 시설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의 공업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거고, 끊임없이 저가, 가격만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 보통 범용 상품, 그렇죠? 편의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생필품 위주의 것들만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비용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원가 우위 전략을 채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단순하고 표준화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원가 우위 전략의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 목표 고객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네,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목표 고객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발견하는 것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가 우위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중화 전략은요,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 가지 세분 시장이 있죠. 시장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우리가 돈이 회사에 많으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공략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다 공략하지 말고 하나, 2개 정도로만 괜찮은 시장만 집중해서 공략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 밥솥 위주로 만드는 회사 있죠. 그런 것들이 집중화 전략이 되어 있고요. 혹은 어떤 회사는 분명히 가전제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헤어드라이기나 우리 고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헤어롤. 그런 것들만 만드는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 가전제품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요 이미지만 주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집중화 전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화 전략은 대기업들이 쓸까요? 좀 작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가 절감, 네, 그렇죠. 비용이 많지 않은 회사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공략하기보다는 핵심 기능을 좀 강화해서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전략들을 쓴다는 거죠. 자, 차별화 전략 그렇다면 뭘까요? 차별화 전략은 다른 회사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뭔가 되게 독특한 가치를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그 가구, 그 백화점 같은 곳이 한 군데가 있죠. 그 가구, 가전 제품은 아니지만 가구 위주로만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가구만 전문적으로 파는 백화점이 따로 있어?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특별한 경험들을 주는 그런 것들이 차별화 전략이 되겠고요. 자, 다각화 전략은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B모듈에 멀티 마케팅 전략에서 배웠어요. 멀티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커피 전문점이다. 그러면 커피만 파는 게 원래 맞지만 커피만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지만 고객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잘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객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한다.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식음료에 관련된 업종도 우리가 메인이긴 하지만 교육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품이어도 다양한 각도에서 판매하는.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을 넣어서 그래서 편의점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각화 전략이겠죠. 그래서 다각화 전략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틈새 시장은 뭘까요? 남들이 못 보는 시장을 공략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틈새 시장 전략도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많이 쓰고 있고 1인 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남들이 못 보는 시장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그 전략으로 고객들한테 포지셔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P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TP는 우리 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가장 기본이죠. 자, 서비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S 뭡니까? 시장 세분화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요, 여러분 하나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엔 하나의 전략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좀 쪼개보시는 거예요. 뭘로 쪼갤 수 있을까요? 나이로도 쪼갤 수 있겠고, 혹은 소득 수준으로 쪼갤 수도 있겠고, 거주하는 곳으로, 지역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고객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고객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시장을 쪼개는 게 1순위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이걸 다 공략할 수가 없으니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거 한두 개 정도를 타겟으로 잡는 거. 이게 이제 뭡니까? 타겟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략하기로 했다면 이 시장 안에 있는 고객들한테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어필을 해보자. 시장의 위치를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여러분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게요.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제품이면 무조건 이거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일회용 밴드 아시죠? 손 다쳤을 때 붙이는 그 일회용 밴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그 회사가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메모지 있죠? 접착 메모지. 그거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 회사가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마지막에 쓰시는 게 포지셔닝이어서 그거를 앞글자만 따서 STP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케팅 믹스인데요. 자, 마케팅 믹스는 뭐냐면 그 요소잖아요, 여러분. 믹스가 요소.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꼭 4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제품에 매겨지는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그 고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프로모션, 뭔가 촉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던가 멤버십이라던가 이런 촉진의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제품 마케팅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이거 뭐죠?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서비스 기업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방금 반박을 해요. 그래서 포피에서 뭘로 전환해야 된다? 포시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자, 커스터머, 고객이죠.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편의성이죠. 편의성.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포피가 무엇인지, 포시가 무엇인지를 요 정도는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시험 보는데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그 지속적인 경쟁 우위 전략인데요. 자, 경쟁 우위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끊임없이 그 위치에서 계속 선점하는 것. 그러니까 뭐 물론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미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 회사라면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빈출이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표준화된 서비스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하지 마라. 뭡니까? 고객화된 맞춤 서비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주는 것. 두 번째는 대체가 많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죠, 고객들은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고, 자, 누가 봐도 굉장히 독특하다, 새롭다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창출이 계속 돼야 될 거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회사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끔, 그렇죠? 전환 비용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책을 쓰시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 몇 번인가요? 네, 4번.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이라고 해서 PSS 전략인데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계속 서비스만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왜 서비스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서비스를 합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요즘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해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PSS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품이 메인인지 사용이 메인인지 결과가 메인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사용 중심의 PSS라는 것은 자, 옛날에 보세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 다 구매했어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렌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 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어떻죠?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부담스러우면서 다달이 뭐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사는 것. 이게 이제 사용 중심의 PSS가 되는 거고요. 자, 제품 중심의 PSS는 명확하게 제품이 메인입니다. 제품이 메인. 그래서 상품을 사면은 서비스를 사후에 해드립니다. 상품을 사시면 고장났을 때 AS를 해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중심이 되겠고요. 자, 결과 중심은요. 결과만 구매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가의 기계가 필요한 제품을 주문 제작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 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장짜리를 하나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프린트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 많은 출력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출력물을 한 번 하겠다고 프린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컬러 프린트가 있는 곳에 가서 어때요? 맡기는 거죠. 맡겨서 그 출력물만 받아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결과물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과 중심의 P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품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네요. 그렇죠? 자, 풀었던 문제 한 번 더 나왔네요. 예,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한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C모듈의 5개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C모듈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문제가 어려울 때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렇죠. 고객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를 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모의고사 해설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